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체온을 넘는 기온의 폭염이 4차 유행으로 검사가 폭증한 선별진료소를 가뜩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선홍 천안시 의원의 SNS에 올라온 사진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천안 도심에서 자정까지 운영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한 간호직 공무원의 손인데요. 찜통더위에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손이 땀에 절어서 퉁퉁 붓고 까지고 부르튼 모습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선별진료소에 나가 있는 인력들이 공이 겪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선별진료소가요, 보통 야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검사나 운영 인력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복과 이 장갑을 끼고 근무를 합니다. 이 한겨울에도 답답할 것 같은 이 장비를 이 체온이 넘는 기온, 무더위에서 하는 건 정말 생각해도 힘겨운 일 같은데요. 물론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도 이 땡볕에 긴 대기줄을 서야 합니다. 대구에는요, 보건소와 병원 그리고 승차 검진 선별진료소 등 21곳이 있고요. 그리고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두류 야구장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선별진료소에는 의료진들이 쉴 수 있는 그 휴게 공간의 컨테이너들이 마련돼 있지만요. 하루에 1,000명 그리고 400명가량 검사를 하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나 두류 야구장 임시 선별진료소는 아무래도 환경이 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그제부터 이달 말까지요,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중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늘막을 설치하고 얼음조끼 같은 거를 지급을 하기도 하는데요. 시민들에게도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서 좀 검사소를 찾을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선별진료소 혼잡도를 알리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조금 도움이 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아직 대구가 수도권만 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좀 보완을 하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내가요, 냉방과 환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요. 이 장소를 이 특정 지역으로 고집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도 찾아보는 방법,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도입해볼 만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도 최대한 도입하는 것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런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필수이다 보니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탈원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전국에 강력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연일 전력 사용이 올여름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사용이 늘면 여유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 최대 전력 공급량에서 사용 중인 전력을 뺀 여유분을 나타내는 예비 전력은요, 지난 13일에 이 10기가와트 선 붕괴 직전까지 떨어지면서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빨리 예비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주를 전력 수급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전기를 아무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전력 공급이 부족하다, 블랙아웃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들이 많은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김 기자 좀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말씀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숫자로만 하면 잘 안 와닿거든요. 그렇죠. 지난주 주중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사용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13일에 10기가와트 선이 무너질 뻔도 했는데 공급이 늘면서 다행히 예비 전력은 주중에 계속 10기가와트 이상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전력 당국은요, 예비 전력이 5.5기가와트 이상이면 정상 상태로 보고 5.5기가와트 미만으로 보면은 전력 수급 비상 경보 단계를 발령을 하는데요. 1기가와트가 떨어질 때마다 5단계로 나눕니다. 하지만 발전기 고장이나 이상 고온 등의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를 하려면 예비 전력이 보통 10기가와트, 예비율은 10%를 넘어야 안정적인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 와중에 탈원전이 또 소환이 됐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전력 부족이 좀 우려된 상황이라서 공공부문에서 전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조치에 공문을 보냈고요. 또 계획 정비 중이던 원전 2기를 재가동을 앞당겼습니다. 이렇다 보니 탈원전이 소환이 됐는데요.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학과 교수인데요. 카이스트 교수는 이 탈원전을 가정해서 전력 수요를 과소 추정한 것이 수급 불안의 원인이라면서요. 결국 수요 예측이 틀리니 급하게 원전을 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신한울 1호기 발전을 계획대로라면 2018년에 했어야 됐는데 정부가 탈원전 기조로 이걸 하지 않으면서 올여름에 우리 국민들이 블랙아웃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
민주당은 당연히 반박을 했습니다. 월성 3호기는 이달 22일 그리고 신월성 1호기는 26일까지 계획 정비 기간이었기 때문에 정비 기간이 사실상 가까워져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사실 조기 가동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산업부도 설명 자료를 내고 이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 탈원전과 그리고 여름과 겨울철 이 단기 전력 수급 계획은 수립 목적이나 전망 방식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양 계획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올여름 폭염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경제 회복에 따른 이 산업 생산이 증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장 시설들이 많이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와 이 재택근무가 늘면서요.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기후가 잦아질수록 이 전력 수급 문제는 언제든지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혹한 혹서마다 전력이 부족하면 이 원전을 소환하는 이런 순환을 끊기 위해서요. 좀 전력 수요 관리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혹한기, 혹서기에 전력 문제 뉴스가 안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장기적인 대책이 아직도 매번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걸 보면 제대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구 달서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결혼 장려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이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정의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지자체가 결혼 정보 업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그만두라면서요. 인구 감소 해결책을 결혼에서 찾는 건 근시안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경고히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결혼 장려팀을 해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달서구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취업 지원책은 많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사회도 무관심하고요. 또 높은 주거비로 결혼은 물론 연애에도 무관심한 게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라면서 이 청년들의 힘든 결혼 관문에 이분법적 논평이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정의당과 달서구 사이에 쌍방 비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논란의 와중에 중심에는 결혼 장려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에요. 말씀드린 대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결혼 장려팀을 만들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장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미혼 남녀의 소개팅을 주선하는 것도 있고 웨딩북이나 예식장 대여 등의 사업도 있습니다. 매 자녀 천생연분 찾는 데이 뭐 이런 행사도 있는데요. 이 신청한 부모들이 현장에 나가서 서로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매칭이 되면 구청에서 인적사항 확인 등을 거쳐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뭐 이런 방식의 행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장 듣기 싫은 얘기 순위에 공부 잘하니, 취업은 안 하니, 그리고 꼭 하니. 빠지지 않는 게 결혼은 언제 하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일각에서 또 한편 보자면 현대의 결혼관에 조금 잘 맞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젊은 층은요, 이 가족과 결혼의 형태를 이전 세대와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데 대한 수용도가 2015년 5년 전 조사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는데요. 특히 20대만 떼서 다시 보면요, 절반가량이 비혼 동거, 비혼, 독신, 무자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성가족부가 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조사 대상 7,100여 명 가운데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항목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녀 보듯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3년 전보다도 다들 10%포인트 넘게 늘었거든요. 많이 언급이 됐지만요. 젊은 층의 이런 결혼에 대한 인식과 실제 현실은요. 많은 부분 취업과 그리고 높은 주거 비용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가 위기라고 하면서 비단 달서구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결혼 장려 정책 같은 걸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효과를 보고 있나요? 결혼 축하금 이런 돈을 주는 것도 있는데요. 출산 정책에서도 받듯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취업과 그리고 멀기만 해 보이는 내 집 마련 기회뿐만 아니라 또 가사 분담이나 양육에 치일 것 같아 싫다라는 이 젊은 남녀들의 의견은요. 기성세대 결혼 문화의 문제점과 갈등을 보아왔기 때문인 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이라던가 맞벌이 부부도 안심하고 애도 키우고 출근도 할 수 있는 그런 보육 정책을 만들어서 여기 이 지역에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좀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한부모 다문화 가정 같은 이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 기자의 이야기 속에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분노가 잘 느껴집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지난 한 주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추미애 후보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동화사를 방문하고요. 북콘서트도 열면서 지지세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대구는 고향이고 가족이고 삶의 마지막 위안이라면서 대구와의 인연을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많이 세웠다 보니까 이 추미애 후보의 윤 전 총장에 대한 발언이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윤 전 총장 저격수냐는 질문에 윤석열을 겨냥해서 정치 인생을 건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은 이미 저격됐고 추락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요 윤 전 총장을 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들은 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은 중립, 정치 중립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자리인데 이걸 박차고 나온 거는 헌법을 흔드는 정도로 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 후보에게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에 많이 훌륭한 분들이 계신다면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죠. 바로 다음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구를 찾았는데 정치 참여 선언하고 난 뒤에는 처음 대구를 찾는 것인데 네. 와서 보이는 행보를 보니까 거의 정치인의 행보를 보이는데 말은 좀 정치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윤 전 총장이요 2.28 민주운동 기념탑 참배를 하고 나서 서문시당, 동산의료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잇따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는 곳에는요 지지자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소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의뢰 찾는 서문시장 등 행보도 행보지만요 말씀하신 대로 윤 전 총장이 대구에서 한 발언이 이목을 끌었는데요. 여러 발언 중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면 대구의 코로나 방역을 높이 평가를 하면서 다른 지역이었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거다. 그리고 여당에서 나왔던 이 대구 봉쇄와 관련해서 이 철없는 미친 소리다. 이렇게 조금 거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이 피할 수 없는 이 탄핵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박근혜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존경할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가 야권에서 볼 때는 가장 큰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네. 여기 와서 표심 공략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근데 여기 와서 대구 방문을 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얻은 게 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갸우뚱한다는 분들 많은데요. 윤 전 총장이 호남을 찾아서 진보 인사를 만나고 영남을 찾아서 보수 인사를 만나고 하면서 이 스윙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양측을 다 만나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진보와 보수 어디를 향하는지 혼재돼 있어서요. 이쪽도 저쪽도 좀 불신을 갖는 모양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구에서의 발언은 저희 중에서도 오른쪽으로 간다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위를 보이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요 지금 답보 내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다자간 구도에서는 여권 후보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서는 이런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야 또 속내가 지금 복잡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물론 표심 잡기도 중요하지만요. 구태 정치를 반복하는 발언과 행동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